예전에는 맞춤 유전체 의학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제목을 했었는데 이제 이름 바꿔서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면은 저는 이제 가정의학과 임상의사예요. 그래서 유전체를 전공하기 전에는 주로 임상을 했었고 제가 기회가 돼서 보스턴에서 뉴트리 지노믹스라고 하는 영양 유전체학을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정도 전에 이제 준비를 했었었고 그러면서 유전체 관련된 연구소에 잠깐 있었었고 여기 오기 직전에 제가 차움이라고 하는 안티에이징 센터에서 한 3년 정도 근무했었고 그 안에서 유전체 처방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제가 처방을 하고 또 환자 상담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 좀 놓아서 오늘 강의를 할 겁니다. 저는 학력으로는 이제 MD라고 해서 의사고 그다음에 보건학과 이학 박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테라젠과는 제가 2015년도에 의사들 대상으로 책을 쓴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표 저자로 있었었고 저의 주된 관심주는 이제 만성피로, 항노화 이런 쪽에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강의를 하는데요. 이 슬라이드는 제가 한 13년 전에 만들었던 슬라이드예요. 좀 깨져서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그 침대 사이즈가 우리가 이제 침대 사이즈에 맞춰서 사람을 눕힌 상태에서 침대 사이즈보다 사람이 좀 더 크면은 잘라서 죽이고 또는 작으면 늘려 죽이는 그런 고대 그리스에 나왔던 신화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이제 암시는 진료 현장이나 어떤 의료 현장에서 우리가 정해진 규격이라는 게 있죠. 이런 규격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그런 지침서 같은 것들이 있죠. 그 지침서에 따르면 사실은 굉장히 편하긴 한데 막상 현장에서는 그게 잘 안 맞아요. 우리가 똑같은 약을 예를 들면 골다공증 약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썼는데 어떤 경우는 환자들이 골다공증이 더 나빠져서 1년 동안 약을 썼는데 더 나빠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효과는 좋은 것 같은데 약을 쓰자마자 온몸이 아픈 그런 감기 몸살 같은 증상을 일으키거나 또는 골다공증의 각종 부작용만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용량과 똑같은 투여 기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좀 고민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는 일상에 얼마든지가 있습니다. 왜 남들한테는 이게 맞는데 나한테는 안 맞지 하는 것들이 마치 우리가 사람의 몸 사이즈가 달라서 다른 옷에 그 규격을 입는 것처럼 테일러드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퍼스널라이즈하게 테일러드하게 맞춤식으로 치료하고 맞춤식으로 진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개념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퍼스널라이즈 메디슨, 그러니까 맞춤 유전체 이야기. 마치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은 어떤 체질에 따라서 진료하고 처방 내고 음식도 가려서 먹으라고 하는 것들처럼 이제는 그런 것들이 2003년에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그 시점 전후에서 많은 정보, 특별히 유전적인 정보가 들어오면서 우리도 역시 그런 에비던스 베이스라고 하는 그 증거 중심의 표준 지침에 따르되 그러나 현장에서는 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하자라는 개념으로 제가 이 그림을 많이 인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요 이런 좀 더 다른 용어를 많이 써요. 정밀의학, 정밀.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치료할 때 정밀하게라는 뜻이 프리시즌한 것이 아주 이렇게 샤프하게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타겟을 정해놓고 정확히 들어간다는 개념이 프리시전이라는 개념인데 이 용어가 생긴 이제 것 중에는 오바마가 굉장히 역할을 했어요. 미국 의회에서 연설할 때 앞으로 미국의 의료는 프리시전 메디슨이다 이렇게 하고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쪽 하겠다 해서 지금 곳곳에서 이제는 정밀 이야기하는 표현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는 건데 이 기존의 이 퍼스널라이즈 메디슨 개인 맞춤 유전체 의학과 프리시전 메디슨 정밀 이야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옛날 용어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명해진 용어 보시면 되는데 좀 더 이 정밀의학 쪽에서는 기존에는 단순히 유전체, 그다음에 환자의 뭐 질병이나 그런 개인 특성에 대해서만 이제 데이터를 모았는데 이 정밀의학은 모을 수 있는 건 다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환경 생활 습관 데이터까지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대사의 변화, 즉 메타볼롬 같은 거든지 그런 부분들 또는 프로테옴의 차이점,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들을 모으면 모을수록 그 사람을 정밀하게 그래서 세 가지 구호가 있어요. right person, 가장 적절한 사람한테, right time, 가장 적시에, 그리고 가장 정확한 치료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서 좀 더 많이 알고 더 잘 치료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라는 표현을 요즘은 좀 쓰죠. 예전에는 그냥 의료시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그 의료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서 주도하는 시장이 BT와 IT라 그러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BT와 IT의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단순히 의료 현장에서 이용되는 것들이 어떤 기존의 의사들이 진단하고 생화학적인 검사를 하고 치료하는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를 들면 일루미나 같은 굉장히 유명한 분석 회사가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신약 개발에 굉장히 앞장서서 또는 진단 서비스에 앞장서서 그런 기계들을 보여주고 저희가 속해 있는 테라젠처럼 이런 기업들은 그것을 분석해내고 환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나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어떤 제약회사가 역시 들어오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IT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예전에는 진료 현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병원 또는 진료실만 했는데 이제는 그 헬스케어라는 관점에서 진료라는 관점이 아니라 헬스케어라는 관점에서는 병원을 벗어나서 본인이 관심이 있어하는 현장 즉 자신의 집이나 또는 자신의 사무실이나 IT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모든 장소가 이제는 진료 현장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존의 그 트렌드와 달리 크게 두 가지 트렌드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이제 말씀드렸던 오바마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했던 이런 정밀 의료라는 하나의 그런 용어와 동시에 컨슈머 지노믹스라는 표현을 써요. 컨슈머 지노믹스. 예전에는 이제 의료의 주체로는 의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페이션트, 환자. 그래서 의사, 환자 이것이 전통적인 개념이었어요. 근데 점점 이 헬스케어의 부분들이 헬스케어들이 의료라는 부분들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질병이 아니라 건강, 헬스에 좀 더 포커스 맞추다 보니까 굳이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처럼 응급실로 가서 병원에 가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환자들이 끌려가면서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자기가 건강하지 않지만 여전히 나는 헬스케어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굳이 병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본인 중심으로 트렌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슈머라는 표현을 써요.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라는 표현도 안 써요. 의료 소비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게 그전까지는 우리가 진료의 형태가 구심적인 진료, 그러니까 병원까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의사 중심의 진료에서 이제는 페이션트가 아니죠. 컨슈머, 의료 소비자 중심의 원심적인 어떤 의료 행위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유전체 의학도 굳이 병원까지 와서 내가 무거운 어떤 질병, 즉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좋을 것인가 그런 개념의 유전체 서비스도 있지만 내가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건강을 좀 더 예방하고 예측하고 무엇보다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그냥 내가 주도해서 나의 정보를 이용하겠다. 가장 소비자의 기본적인 욕구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컨슈머 지노믹스라 그러고 좀 더 이것을 아주 상품화시킨 것이 DTC라는 표현을 써서 Direct to Customer Service.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정보를 아는데 왜 굳이 의사의 도움까지 받아야 되느냐. 내가 커피를 잘 마시지 못하고 자꾸 잠이 깨는 거 원인은 커피다. 내가 술을 못 마시는데 술 마시는 원인이 알코올 분해가 잘 안 돼서다. 이런 정보 알려고 굳이 의사까지 갈 필요 없이 나의 정보는 내가 알면 되는 어떤 주체가 나라는 뜻으로 컨슈머 지노믹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업체가 23andme처럼 미국 회사인데 굳이 환자를 의사를 통해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검사를 해서 보내면은 의뢰를 보내면은 검사해서 결과 나오는 그래서 DTC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기존의 질서가 좀 흐트러지면서 이런 서비스들은 굳이 의사가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약국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냥 슈퍼마켓 같은 데서도 유전체 일부분들은 허용될 수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 나라에서도 2016년 7월 달부터는 일부 DTC 항목들이 열리게 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인들의 요구들 내 생활의 주체는 나고 내 판단의 주체는 나라는 그런 어떤 소비자의 요구 그리고 내가 나를 더 알고 싶어하는 욕구들에 부응하여서 아마 이런 시장들은 더 커질 것이다. 이거 저희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넘어가면요. 이제 저희가 그 어떤 새로운 산업이 나타날 때 기존에는 어떤 경험을 중심으로 이렇게 경험이 이제 의료 현장에서는 수술 잘하는 사람이 또는 어떤 치료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그런 경험과 어떤 스킬, 기술 중심의 의료 현장이었는데 점점 이 빅데이터 시대가 오고 많은 정보들이 왔을 때는 그런 경험보다는 경험하지 않았어도 이런 지식 기반의 그리고 정보 기반의 새로운 산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이고 그래서 테라젠이 그 테라젠 할 때 테라라는 게 테라바이트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 양이 많아지는 데 있어서 그 양을 어떻게 그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제는 의사들과 어떤 의료인들과 어떤 건강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결국 아는 것만큼 치료하고요. 아는 것만큼 환자를 만족시킬 수 있고 아는 것만큼 소비가 일어나서 비즈니스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목마름 동시에 이 환경이 아는 것만큼 처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오늘 어렵지만 같이 따라가는 것들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라식 수술을 할 때는 처음에 왔을 때는 라식 수술은 누구나 그냥 병원 가서 하면 되는데 최근에 라식 수술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한 검사를 더 시켜요.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벨리노진이라고요. 아벨리노 유전자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라식 수술을 하면 대개는 문제가 없죠. 주변 사람들 근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한 10년 이상을 지켜봐서 합병증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이 한국 사람한테 흔치 않아요. 1300명 중에 한 명 정도면 결코 흔치 않은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사람들만 걸리는 병인데요. 그 중에 각막 이영양증. 그러니까 이 환자가 10년, 20년 뒤에 이런 병에 걸려서 라식을 했기 때문에 각막이 더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는 거예요. 즉 1300명 중에 한 명은 실명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흔치 않은 유전자가 없으니까 무시하고 갈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이유에서 환자 입장에서는 1300명 중에 한 명이지만 본인이라면 라식 누구나 하는 수술했는데 10년 뒤, 20년 뒤에 눈이 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위험성, 얼마 안 되지만 위험성은 그 환자한테는 크기 때문에 동시에 환자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합병증 가지고 이제 병원에 오면 병원도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 설명 안 했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해서 이런 쪽에 이 TGF-베타라는 것에 변이가 있으면은 아예 이 라식 수술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누가 좋죠? 환자 입장에서는 위험도를 낮추기. 병원 입장에서는 1300명 중에 한 명이지만 모든 사람한테 비용 발생을 또 시키는 부분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이기도 해요. 그게 꼭 나쁘다 좋다 할 수는 없지만 점점 시대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모두가 비용을 내는 그런 것들이야 보시고 이렇게처럼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무시해도 돼요. 그러나 이거는 또 흔치 않은 경험이겠는데 장기 이식을 하는 경우에 뭐 그렇게 굉장히 힘들게 장기 이식을 딱 했는데 정말 운이 나쁘면은요 장기 이식한 날 장기 이식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 자체가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장기 자체를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사람한테는 거부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측해서 처음부터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런 회사들도 있다. 나의 유전적인 특성에 의해서 면역과 관련된 유전자의 세트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미리 예측해주는 그런 서비스라는 거예요. 다음 그림은 좀 더 우리한테 일상적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 그렇죠? 유방암이 걸리지 않은 여성이 유방을 절제하는 시술을 했다. 굉장히 센세이션하죠. 실제로 이 보도가 거의 모든 어떤 매거진들의 첫 장을 장식할 정도로 뭐 유명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많은 시사점들을 줘요. 과연 여러분들 같은 경우 여기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인데 만약에 자신이 일생 가운데 80% 정도의 유방암이 생긴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예측을 받았어요.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자, 80%라고 하는 확률은 비가 올 확률을 따졌을 때 어떤 의미가 오죠? 내일 비가 올 확률이 80%. 여러분 같으면 20%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나는 낙천적인 사람이니까 우산 안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경험적으로 80%라면은 많은 사람들은 거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평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희석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80%가 아니고 그럼 60%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50%라면 40%라면 이것은 공식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 반응. 특별히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머님과 또 이모 중에 각각 유방암과 난소암이 생겨가지고 고통받는 모습도 봤었고 자식들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모습까지 봤기 때문에 자신의 입양한 아이들까지 포함한 그 많은 자식들이 자기가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과도한 공포증이 있었어요. 합리적인 공포증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공포증이 넘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80%가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을 들고 가거나 행사를 취소하는 식으로 할 텐데, 근데 이분이 생각하시는 방법은 유방암이니까 유방은 없으면 되겠네 라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극단적이지 않은 게요, 유방을 절제하는 게 아니라 유방 안에 실질을 없애고 고용물을 집어넣는 그냥 유방 성형수술을 한 거예요. 스마트한 거죠 사실은요. 이 나이에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성형수술, 이런 유방 성형수술은 이미 벌써 이보다 한 5년 전에 그 미국의 여자 배우들 사이에서는 유행이 시작됐던 성형수술이었기 때문에 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형수술을 그냥 유전적인 위험이 있으니까 겸사겸사. 근데 이분은 여기서 멈춘 게 아니고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은요, 유방암뿐만 아니라 난소암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몇 년 뒤에는 난소를 포함해서 아예 자궁까지 다 없앤 좀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 그렇구나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그런 액션까지 바꾼 액셔너블 뮤테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조금은 극단적일 수 있고 흔치 않은 케이스예요. 이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는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흔치 않은 변이도 있지만 흔하게 또 고민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질병의 예측에 대한 부분을 주로 다룰 건데 그때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요, 제가 2005년도에 1월달에 이제 봤던 잡지 뉴스위크지의 첫 페이지가 다이어트 앤 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식사와 유전자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 주제만큼 이제 의사들, 저 같은 가정의학과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근데 그것을 같이 소개한 이유가 이로부터 한 1년 전에 이제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고 전 지구적으로 어떤 이제 유전체의 비밀이 풀렸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장밋빛 그런 전망 가운데 나왔던 잡지예요. 제가 읽어보면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래의 어느 식사 장면, 레스토랑에 딱 갔을 때 그 종업원이 이제 그 손님한테 앉히자마자 침을 뱉으라고 통을 줘요. 그리고 침을 뱉고 나서 한 10분, 15분 정도 뒤에 다시 오더니 당신이 좀 전에 했던 그 검사에 의하면 당신은 이쪽 메뉴판에서 고르십시오라고 해요. 그리고 동행했던 부인이나 다른 사람한테는 이쪽 메뉴판에서 고르십시오 해서 식사 자체를 다르게 체험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퍼스널라이즈 뉴트리션, 개인 맞춤 식단을 제공했는데 저는 몇 가지 흥미로웠던 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음식이 달라야지, 그치? 이것이 이제 보통 팔체질이나 어떤 동양의학에서 체질의학 하시는 분들이 추구했던 거기도 하지만 실제 저희도 돌이켜보면 어떤 음식이 맞고 안 맞고 또 집안 내력으로 맞고 안 맞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커피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특정 음식들이 나한테 맞고 안 맞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아이디어를 줬고, 또 다른 얘기지만 어떤 음식들은요 거꾸로 유전자를 변형시키기도 해요. 유전자의 그 시퀀싱이라고 하는 그 순서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메틸레이션 같은 어떤 후생 유전학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켜서 그 DNA 기능을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음식과 유전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컨셉인데, 이런 마치 그 미래에서 온 듯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주로 이야기했던 이 스피커였던 호세 오도바스라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까지 뉴트리지노믹스라는 강의를 처음으로 열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이분 실험실로 그 다음에 가게 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책이긴 해요. 근데 제가 돌아와서 다시 병원을 옮기고 차움이라는 곳에, 이 슬라이드는 제가 그 2007년도, 2006년도에서 8년도 사이에서 그 텁스라는 유전체, 텁스라고 하는 영양과 관련된 대학에서 그런 유전체학을 공부했던 그런 슬라이드고요. 하여튼 돌아와서 한참 잊고 지냈는데 제가 차움이라고 하는 병원, 제가 속해 있었던 차움 의원에서 어떤 진료를 했냐면 사람마다 유전체 검사를 한 다음에 저희 병원에 있었던 그 식당이 곡식당이 있었는데요. 식당에서 실제로 사람마다 다른 음식들을 이렇게 유전체에 따라서 제공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10년 전에 읽었던 그 장면을 어떤 면에서는 세계 최초로 해볼 수 있었구나. 실제로 사람마다 다 다른 비타민과 어떤 후식까지 포함해서
달리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했었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사람마다 다른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이것이 도움이 되는지, 다이어트랑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지도 임상 연구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밀의학이라는 것이 그냥 먼 무슨 실험자들만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풀지 못했던 많은 숙제들을 어느 부분 많이 풀어주는 그런 기초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